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천국의 열쇠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프랜시스가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방과 후 캐스가를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을 때 윌리의 시선이 가스공장 옆에 볼품없이 서 있는 성당에 멈췄다. 얘들아, 나 좀 봐라. 윌리는 갑자기 활기에 넘쳐 외쳤다. 너희들 중에 6필스 가진 사람 있니?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자. 하고 돌아보니 그곳에는 프랜시스가 서 있었다. 그를 보자 윌리는 왠지 부끄러움을 느껴 얼굴이 새빨개졌다. 별 뜻도 없이 해보려 바보스러운 농담은 멜컴이 선동하지만 않았더라면 싸움의 계기도 되지 않고 그대로 흐지부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멜컴이 바로 이때다 라는 듯 앞장서서 선동을 하자 다른 아이들까지 두 사람을 충동했다. 프랜시스는 윌리와 공원에 들어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승부도 나지 않는 싸움을 했다. 서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은 정말 근사했다. 어두워지자 승부도 없이 싸움은 중단되었다. 그들은 직성이 풀리도록 싸웠으므로 승부를 가릴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구경하던 소년들의 잔인성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다음날 학교가 파하자 두 사람은 또 싸움을 강요당했다. 비겁한 자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이미 상처투성이가 된 서로의 얼굴을 또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어느 편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 무서운 싸움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들은 비열한 친구들의 성화를 받으며 마치 싸움닭처럼 구경거리가 돼버린 것이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작된 끝을 모르는 비참한 싸움은 그들에게는 악몽처럼 두려웠다. 토요일에 겨우 두 사람만이 만나게 되었다. 숨막힐 것 같은 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갑자기 격렬한 충동에 사로잡혀 서로의 목을 얼싸안았다. 윌리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면서 말했다. 난 싸움 같은 건 하기 싫었어. 난 네가 좋단 말이야. 프랜시스도 시퍼렇게 멍이 든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내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윌리, 나도 이 다로 읍내에서 네가 제일 좋아. 두 사람은 공원 안으로 뚫린 길을 걷고 있었다. 더러워진 잔디밭엔 야외 음악당이 우뚝 서 있고 낡은 공중병소가 그 건너편에 있었다. 등받이가 떨어져 나간 벤치에 몇 개 놓여있는 근처에는 창백한 얼굴의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고 불황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무엇인가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프랜시스는 자기들의 외할아버지의 설교장 가까이로 가고 있음을 알았다. 공중변소의 맞은편 모퉁이에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 라고 노란색으로 쓰인 빨간 플랜카드를 보았다. 플랜카드의 맞은편에 간이 오르간이 보이고 그 앞에는 접는 의자에는 미세스 글래니가 순교자와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멜컴도 그 옆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찬송가 책을 들고 있었다. 플래카드와 오르간 사이의 야트막한 단 위에는 30명쯤 되는 청중에 둘러싸여 거룩한 댄이 서 있었다. 윌리와 프랜시스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다니엘은 시작 기도를 마치고 막 설교를 하려는 참이었다. 모자를 벗어든 채 얼굴을 약간 위로 향한 그의 음성은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불타는 듯한 신령과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목소리였다. 그의 설교는 동포의 정신과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세계의 평화와 선의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기성교회와도 싸우는 일이 없었으나 그 대신 그 모든 교회를 힐난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과 자비요 또한 관용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덕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무가치한 것이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프랜시스는 그전에도 외할아버지의 설교를 들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의 설교 역시 거룩한 댄을 읍내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은 은근한 공감을 느꼈다. 어떤 모험을 결심하고 있는 현재 그에게는 그 설교의 의미가 더욱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비참과 증오가 없는 세계를 향한 동경으로 가슴이 벅차왔다.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조선소의 리베공 조 모아르가 정중의 바깥쪽에서 살금살금 기어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조의 뒤에는 다로의 술집에 드나들며 나쁜 장난을 일삼는 패거리들이 제각기 벽돌 조각과 같이 썩은 과일, 보일러 공장에서 버린 기름걸레 등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었다. 조는 말씨는 거칠었으나 사람은 그리 나쁘지 않은 몸집이 큰 사내였다. 그는 술에 취하면 곧잘 빈정거리면서 구세군이나 다른 교회의 행렬을 뒤따르곤 하였다. 조는 갑자기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손에 들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야, 댄! 노래 부르며 춤을 춰봐라. 프랜시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가 설교를 방해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순간 프랜시스는 미세스 글렌니의 얼굴에 달라붙은 썩은 토마토와 멜컴의 그 보기 싫은 얼굴에 기름투성이 걸레가 날아가는 광경을 상상했다. 온몸에 통쾌한 기쁨이 용솟음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프랜시스는 다니엘의 얼굴을 보았다. 노인은 아직도 위험이 닥쳐오는 것처 모르고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강렬한 열정으로 얼굴을 빛내면서 자기의 신념을 한마디 한마디 토하고 있었다. 프랜시스는 자기도 모르게 재빨리 조 옆으로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리며 애원했다. 안 돼, 조. 그런 짓은 하지 마. 우리는 서로 친구잖아요. 뭐야? 프랜시스를 보자 술 취한 조의 사납던 시선이 부드럽게 변했다. 프랜시스 아니야? 부끄러운 듯이 천천히 말했다. 아, 난 네 외할아버지는 오늘 깜빡 잊었어. 그는 이제 막 시작하려던 재미있는 장난에 몹시 아쉬움을 느끼는 듯했으나 이윽고 자기 뒤를 따르던 자들에게 명령했다. 야, 우리 저쪽 광장에 가서 구세군 여자들이나 해치우자. 그 패들이 가버림과 동시에 활기를 띤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윌리 탈럭 외에는 왜 벼락이 내리지 않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1분 후에 윌리네 집에 도착했다. 윌리는 집에 들어가면서 감동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깐 왜 그랬지, 프랜시스? 프랜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외할아버지의 설교는 모두 옳은 말이었어. 나는 지난 4년 동안 인간의 증오란 걸 신물이 날 정도로 맛보았거든. 우리 부모님도 프로테스탄트의 미움만 받지 않았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야. 그는 그 이상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에 벅차 얼굴이 상기된 채 입을 다물었다. 윌리도 잠잤고 프랜시스를 거실로 안내했다. 어두운 밖에서 들어온 그들의 눈에는 방이 너무나 밝았다. 방 안이 너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갈색 벽지를 바른 방은 좀 긴 편이고 천장은 높았다. 다 다른 빨간 비로드 의자라든가 다리가 부러진 의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칠이 벗겨진 커다란 탁자 위에는 아기로 땜질한 꽃병이라든가 손잡이가 떨어진 초인종 등이 물약병 상표 같은 것과 섞여 널려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그림책과 장난감은 잉크가 배고 때가 묻은 채 흩어져 있었다. 벌써 9시가 다 됐는데도 탈럭신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잠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 진, 톰, 리처드 등이 윌리의 7명이나 되는 동생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의 부모도 아이들의 이름을 혼동할 정도다. 그 아이들이 모두 방 안에 있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얌전한 아이들 옆에서 서로 맞붙어 씨름을 하는 장난꾸러기들도 있고 막 차려지고 있는 식탁 옆에는 두 아이가 금방 구워내온 빵과 우유를 먹기도 했다. 방 안은 마치 시장처럼 소란스러웠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먼 나라에라도 있는 것처럼 행복한 얼굴로 귀여운 꼬마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화덕 옆에 있는 요람에서 아기를 일으켜 안아 저주를 물리던 탈럭 부인은
웃으면서 프랜시스를 맞아들었다. 오, 잘 왔어요, 프랜시스. 진, 수프를 2그릇 더 가져와. 리처드야, 소피아를 좀 가만 좀 놔둬. 진, 아기 좀 받아주렴. 아빠의 토디를 만들어야 하니까 주전자에 물이 끓는지 봐야겠다. 참 좋은 날씨 계속되지? 하지만 우리 집 선생님은 폐렴이 많이 유행한다고 걱정하더라. 토마스, 아무 옆에 나 그렇게 기대지 말라고 아빠가 말씀하시지 않았어? 토마스는 이 집안의 희생자다. 아빠가 병원에서 이달에는 홍역, 다음 달에는 수두, 이렇게 무엇인가 병균을 가지고 올 때마다 올해 6살 난 토마스는 의례 그 병에 걸리곤 한다. 그러나 머리를 짧게 깎고 항상 석탄산 냄새를 풍기는 이 작은 환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병균을 옆 사람에게 퍼뜨리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를 듣는 것이다. 프랜시스는 여럿이 걸터 앉아있기 때문에 삐걱삐걱 소리나는 소파에 간신히 끼어 앉았다. 옆에는 윌리 바로 밑에 동생인 진이 앉았다. 이제 14살 된 진은 자기 엄마를 그대로 닮았다. 크림색 피부에 온순하게 우는 아름다운 소녀다. 프랜시스는 아까의 흥분이 아직도 가라앉지를 않아 가슴속에 무엇인가 커다란 덩어리가 들어있는 듯 뒤숭숭하고 머릿속도 혼란스러웠지만 빵과 고기와 우유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언제나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하며 행복해 보이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기보다 차라리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신앙을 가진 일이 없는 위험한 자유세상에 젖어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불이 이미 이 사람들의 발목을 핥고 있어야 할 터인데 9시 15분쯤 되자 문 밖 자가리를 마차 머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탈록 의사가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오고 일제히 환성이 울렸다. 의사는 한꺼번에 몰려든 아이들에게 애워싸였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이제는 그의 아내가 다가가 사랑에 넘친 키스를 했다. 의사는 그제야 겨우 의자에 겉에 앉아 구두를 벗고 실내화로 바꿔 신었다. 한 손에 토디잔을 들고 한쪽 무릎 위에는 가난하게 올려놓은 의사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 그는 프랜시스를 바라보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술잔을 들어 보이더니 놀리는 목소리로 언젠가 내가 말했지? 독도 쓸 곳이 있다고 말이야. 이런 독한 술도 아주 좋은 때가 있거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단 말이야. 알겠니, 프랜시스?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는 것을 보자 윌리는 공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다. 의사는 프랜시스를 칭찬했다. 그러나 비꼬는 옷으로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카톨릭에도 너와 같은 작은 천사가 있었다니. 그러나 난 네 신학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반대야. 신학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진, 넌 그런 눈초리로 프랜시스를 보지 마라. 넌 간호원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너같이 조숙했다간 난 마흔이 되기도 전에 손대를 볼 것 같아 걱정이구나. 그건 그렇고. 그는 갑자기 짐짓 한숨을 쉬며 아내를 향해 우리는 결코 천국에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그리 걱정 안 해도 되겠지? 하며 잔을 비웠다. 잠시 후 프랜시스가 작별 인사를 하고 방을 나오자 문 밖까지 따라 나온 윌리는 프랜시스의 손을 힘껏 잡았다. 행운을 빈다, 프랜시스. 그곳에 가거든. 꼭 편지해줘. 응?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감사합니다.